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렌즈 심화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콘택트렌즈 심화 12주차 2차 시수업 내용을 진행할 텐데요. 좀 전에 진행했지만 1차 시수업 내용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면 결국은 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드 콘택트 렌즈나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되는데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심플하죠, 사실. 그런데 하드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구면 하드 콘택트 렌즈를 대부분 처방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정체 난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면 도리 콘택트 렌즈를 이용해서 잔여 난시를 교정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또한 무수정 체한이 있는 경우에는 두 눈에 교정되는 콘택트 렌즈나 안경의 굴절력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부등상시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 사이즈 안경 렌즈나 사이즈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서 이러한 부등상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추 각막이 있는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지, 또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지, 또 굴절 교정 수술이라거나 또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되는지, 또 처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임상에서 원추 각막을 가진 사람과 굴절 교정 수술 또는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추 각막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될 텐데요. 원추 각막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2,000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유병률이 높은 축에 들어가요. 그래서 2,000명당 1명이라고 하면 드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안과에서 근무할 때 보면 거의 한 달에 1명? 아마 그건 또 너무 과장될 수는 있어요. 어찌됐든 몇 달에 1명 정도는 만나게 되는 그런 좀 상대적으로 좀 흔한 그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남자에게 좀 주로 많이 발생하고요. 10대에서 한 20대 정도의 처음에 발생을 해서 점차 이렇게 좀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주 급격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정체되어서 크게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결국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서서히 진행해서 시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각막의 형태도 많이 변형이 생기고요. 기본적으로 원추 각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추, 뾰족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각막이 뾰족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각막이 이러한 형태로 생겨 있다면 원추 각막이 있는 형태는요. 백지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정상 각막이 이러한 형태로 생겨 있다라고 얘기하면요. 원추 각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막의 중앙 부위가 얇아지면서 앞쪽으로 돌출되는 형태, 그러니까 원추, 뾰족하다는 이렇게 생긴 걸 원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원추와 같이,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이렇게 그 줄에다가 고리를 하나 매달아서 이렇게 생긴 쇠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얘를 왔다 갔다 흔들어서 진자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실험할 때 쓰는, 어찌됐든 요거를 원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막의 중심 부위가 얇아져서 앞쪽으로 돌출되는 병을 원추 각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한쪽 눈이 먼저 발생하지만 조금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반대쪽 눈도 원추 각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양한성 양쪽 눈에 전부 다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원추 각막을 사실은 그 안경사가 어떤 판단한다거나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아래쪽에 그림이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막 지형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각막 지형도 검사는 각막의 곡률 반경을 부분적으로 측정해서 어느 부위가 높고 어느 부위가 낮은지를 이렇게 측정해서 마치 등고선과 같은 형태로 그래픽화하는 검사법을 각막 지형도 검사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게 되면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곳을 얘기하고요. 여기 아주 진한 빨간색은 높이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는 낮다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높아지는 형태로 볼록 튀어나오는 형태의 각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지금 이쪽 보면 지금 좌측에 있는 그림이 상대적으로 좀 빨간색이 아주 진하죠. 오른쪽의 그림 같은 경우는 좀 노란색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이 훨씬 더 여기 오른쪽이거든요. 여기 왼쪽 눈이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원추각막이 상태가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더 빨리 처음에 이 원추각막이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쭉 진행된 거고 왼쪽 눈은 뭐 한 1, 2년 또는 어떤 경우에는 뭐 3, 4년 뒤에 발병되기 시작해서 쭉 진행했다고 보면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특징은 그렇습니다. 각막의 중심부가 얇아지면서 돌출되는 병이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10대에서 20대에 시작돼서 쭉 진행이 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 남자에게 많이 생기고 양쪽 눈에 다 생긴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원추각막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주로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원추각막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추각막이 발병할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면 되고요. 대부분은 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첫 번째 유전성 질환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요. 그냥 유전적으로는 뭐 가족 중에서 원추각막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아토피가 있다거나 알러지가 있다거나 그래서 눈을 이렇게 자주 비비는 사람들 또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눈꺼풀 뭐 속말림이 있다거나 속눈썹증 같이 눈썹이 눈 안쪽으로 이렇게 나는 경우 속눈썹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구를 계속해서 자극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린 시절에 눈이 많이 막 이렇게 자극을 받으니까 이렇게 막 비비게 됩니다. 계속해서 눈을 비비게 되고요.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도 되게 피부에 아토피 때문에 막 간지러워서 막 긁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눈을 막 비비는 거예요.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눈에 뭐 알러지 결막염 같은 경우가 좀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눈을 비비게 되면 이런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각막의 중앙 부위가 얇아져서 돌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상적으로 보면 이런 그 원추각막이 발생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들은 그 유전적인 원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또 어떤 경우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눈을 비비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질환, 안질환들이 이 원추각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원추각막의 분류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처음에 니플 타입, 유두형이 있고요. 두 번째 오벌 타입, 난원형, 세 번째 구형, 글로버스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난원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이 약간 좀 찌그러진 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니플 타입 첫 번째 유두형 같은 경우는 아주 범위가 좁고요. 중앙부의 좁은 범위가 돌출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중앙 부위가 아주 좁은 범위가 돌출되는 걸 니플형, 유두형이라고 하고요. 또 아래쪽 범위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돌출되는 경우가 오벌 타입 난원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눈 전체가 앞쪽으로 돌출되면서 중심 부위 각막이 아주 얇아져 있는 상태를 글로버스 타입 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니플 타입을 살펴보게 되면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막의 중앙 부위 또는 각막의 중앙 부위의 약간 아래 부분에 5mm 정도의 직경을 가진 돌출 부위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좋고요. 자, 난원형이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돌출 부위가 좀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져서 약간 이렇게 찌그러지는 원형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각막 지형도 검사를 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 돌출 부위가 처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버스 타입 구형의 경우에는 눈의 전반적인 돌출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각막 지형도 검사를 보게 되면 이게 전체가 다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돌출되는 형태다. 그래서 각막 전체의 75% 정도 이상이 이렇게 돌출되는 형태를 글로버스 타입의 원추 각막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뭐 그 분류도 뭐 간단하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자, 원추 각막을 구분하는 게 원추 각막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그러니까 니플 타입, 오벌 타입, 글로버스 타입으로 분류한다면 이번에는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가장 약한 걸 1기라고 하고요. 가장 심한 건 4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4기 정도 되면 뭐 도구 없이도 그냥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정도를 얘기한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고요. 안경사들은 보통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그 캐러터미터를 이용해서 각막 곡률을 측정하다 보면 이 마이어 이미지가 상당히 이렇게 막 찌그러지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원추 각막을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심한 정도를 또 상대적으로 또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원추 각막의 분류를 또 살펴보면 뭐 약도, 중등도, 강도라고 분류하는데 이건 각막 곡률 반경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그래서 각막 곡률 반경이 아주 그 큰 경우부터 원추 각막이 심해지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돌출되니까요. 당연히 각막의 곡률 반경이 아주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각막 곡률이 아주 심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증상, 자각적인 증상도 있다 그래요. 그 환자가 느끼는. 자, 갑작스럽게 시력이 저하한다거나 뭐 안경 도수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살이 넘어가게 되면요. 20세 이후에는 어떤 눈에 병이 생기지 않는 한은 시력 변화가 거의 없는 게 대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안경 맞췄는데요. 또 뭐 한 달 정도 지났더니 또 안 보여요. 그래서 또 안경을 또 바꾸고요. 안경 도수를 높이고 또 한 달 정도 지났더니 또 안경 도수를 높이고 이렇게 안경 도수를 자주 바꾸게 된다는 얘기는 뭔가 시력의 변화가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그러한 대표적인 병이 원추각막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쪽 눈에서 복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눈부심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게 난반사가 일어나잖아요. 튀어나와 있는 각막 부분에서 빛이 난반사를 일으켜서 뭐 눈부심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달무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달무리는 어떤 그 불빛을 봤을 때 불빛이 진하게 보이면 이 여기 옆에 이렇게 불빛이 퍼져 보이는 걸 달무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달무리 증상도 자각적인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이 자각적인 증상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일단 기억을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별표가 5개씩 져 있죠? 그러면 자각적인 증상 말고 안경사가 검사를 했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양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보통 증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 검영법, 레티노스코프를 통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면 그 망막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반사광이 동공에서 보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똑바로 일직선으로 생겨서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똑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반사광이 휘어지고요. 또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사광이 휘어집니다. 원래는 레티노스코프의 반사광은 이렇게 일직선이잖아요. 이렇듯 이렇게 가위 모양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가위 모양으로 반사광이 변하는 것을 가위 반사, 시저스 리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가위 반사가 나타나면 원추각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검영법에서 가위 반사가 나타나고요. 또 색극등 현미경 검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문슨 징후가 나타납니다. 얘입니다. 얘. 첫 번째 그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요. 이 아랫 눈꺼풀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V자로 꺾이지 않거든요. 근데 원추각막이 있으면 워낙 눈이 이렇게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이 아랫 눈꺼풀을 이렇게 눌러서 V자 형태로 변형시키죠. 정말 중요합니다. 문슨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문슨 징후라고 얘기하는 징후가 나타나면 원추각막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플라이셔 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이셔 골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뭐 슬리램프로 확인을 하게 되면 이 각막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각막이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이때 이렇게 테두리가 보여요. 이 각막의 테두리가 아주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각막이 이렇게 돌출되면 요 돌출되기 시작되는 요 위치가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360도 방향으로 동그랗게 원형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걸 플라이셔 골이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기름방울 반사도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텐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마치 각막에서 바라봤을 때 역반사 조명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마치 뭐 각막의 중앙 부분쯤에 그 돌출된 부분 쪽에 뭐 기름 방울이 하나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자, 중요한 거 짚어줍니다. 검영법에서 가위 반사, 두 번째 문슨 징후, 세 번째 원추각막에 뭐 이런 주름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번째 플라이셔 고리가 나타나고, 다섯 번째 기름방울 반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면 뭐 이 중에서 이게 다 나타난다고 얘기하면 100% 원추각막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두 개 정도 나타난다고 하면 원추각막이 의심되는 거기 때문에 각막 지형도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자, 가위 반사 이 모양 뭐 설명하는 건데 아까 설명했으니까요. 그래서 검영법을 할 때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입사광을 비추게 되면 눈 안쪽에서 이렇게 일직선 방향으로 반사광이 보여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가위 모양으로 이쪽으로 갈 때는 이런 방향,
어떻게 되죠? 이런 방향이죠. 왼쪽으로 갈 때는 이런 방향,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반사광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안경사들은 슬리램프를 이용해서 이런 검사들을 대부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검영법을 할 때 이 가위 반사를 통해서 원추 각막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ARK를 측정했을 때 그 난시 값이 뭐 보통 뭐 2다이옵터 이상 높고요. 또 그냥 전체 난시뿐만이 아니라 각막 난시의 값이 2다이옵터 이상 넘어가고 또 이게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얘도 증가하고요. 그래서 안경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한 20살이 넘었는데요. 이 굴절 이상도 계속 근시도 진행하고 난시도 계속해서 양이 증가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추각막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추각막을 교정하는 방법은 사실 원추각막은 이게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뭐 물론 후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교정이라거나 이런 것들 또 수술적 치료법은 진행하는 것을 완전히 막는다기보다는 진행하는 것을 좀 완화시키는 것, 또 초기에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이용해서 이게 부정난시가 생기니까요. 눈이 돌출되니까 떨어진 시력을 좀 교정 시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안경을 사용해서 난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난시 값이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시력이 떨어지니까 뭐 치료의 개념보다는 광학적인 처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수 있는데요. 얘는 그 원추 각막이 좀 진행이 돼서 안경으로서는 교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콘택트 렌즈 중에서도 하드 콘택트 렌즈, RGP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되면 이 돌출된 부분과 이렇게 하드 콘택트 렌즈 사이에 눈물층이 채워져서 시력 교정이 아무래도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원추각막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되고요. 또 수술적으로 이 원추각막을 조금 그러니까 진행을 완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이 난시, 부정 난시에 의해서 돌출된 것을 좀 각막을 펴주는 수술이라거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시간이 되면 이런 것들 다 얘기해 주면 좋은데 일단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각막에 이렇게 생긴 그 각막 그 기질에다가 링을 삽입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절개하고요. 각막을 그다음에 이런 링을 삽입하는데요. 얘가 인텍스든가 인텍스 어쨌든 뭐 내가 영어 요 제품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인텍스 링이라고 하는 그 고리를 끼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고리가 탄력성이 있어서요. 각막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출돼 있으면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각막을 쭉 옆으로 펴주게 되면 돌출돼 있는 게 어떻게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를 좀 좋게 만들어주는 부정난시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치료법이 됩니다. 그걸 인텍스 링 삽입술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뭐 사용되는데 결국은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기보다는 이런 부정난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추각막이 있는 경우에 또 하나 그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줘 볼까요? 뭐 내가 왜 고민하냐면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될까봐. 어찌됐든 그 원추각막은 기본적으로 안경 콘택트 렌즈로 뭐 9절 이상을 교정해서 시력을 잘 보이게 하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인텍스 링 같은 것을 삽입해서 각막을 좀 펴주어서 부정난시를 교정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그 사용하는 치료법 중에서 하나인데요. 리보플라빈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리보플라빈이라는 약을 각막에다가 이렇게 원추각막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왔겠죠? 리보플라빈이라는 약을 각막에다가 이렇게 안약 형태로 생겨 있어요. 그래서 안약을 눈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을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 이 원추각막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그 각막의 기질이 콜라겐 층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아주 규칙적으로 단단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각막이 투명한 건데요. 이 원추각막이 있는 사람들은 이 결합이 콜라겐 섬유들이 결합이 좀 느슨해져요. 그러면서 이게 결합이 느슨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눈 안쪽에 있는 안압이라는 압력이 있어서 눈을 밀어내게 되고 이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리보플라빈이라는 약을 주입하게 되면 이 결합, 그러니까 콜라겐층의 그 교차 결합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차 결합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보플라빈을 이용한
교차 결합술이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치료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각막의 그 콜라겐 섬유들의 이 느슨하게 교차되어 있는 원추 각막에선 그래요.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콜라겐 층만 아주 강하게 결합시키기 때문에 이런 원추 각막의 진행을 조금 느리게 해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최신 기법이다라는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경사가 됐을 때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 원추 각막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떤 치료법이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얘기해 줄 수 있도록 뭐 한 가지 뭐 설명해 줬다고 보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원추 각막을 콘택트 렌즈로 교정할 때는 예전에는 공막 렌즈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공막 렌즈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착용 시간도 짧고요. 근데 각막에 상처를 내는 경우가 좀 많아서 요즘엔 사용하지 않고요. 주로 각막 렌즈, 요즘에 보통 알고 있는 RGP 하드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서 이런 원추 각막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추 각막이 있는 경우에 요 내용도 중요해요. 만약에 원추 각막이 있는 사람에게 너무 플랫하게 피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중앙이 이렇게 볼록하게 각막이 튀어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랫하게 처방하면 어떻게 돼요? 각막의 중앙에 이 하드 콘택트 렌즈에 엄청난 자극을 받겠죠? 따라서 원뿔 정점, 각막의 정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각막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정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정점에 물리적인 자극이 발생해서 결국은 각막 상피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한 피팅은 좋지 않고요. 그럼 반대로 스티프한 피팅은 좋으냐? 플랫한 피팅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이런 스티프한 피팅 같은 경우에는 눈물 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각막 대사작용에 문제를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 원추 각막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플랫한 피팅도 스티프한 피팅도 사실은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피팅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죠.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별표가 5개 쳐져 있죠. 3점 접촉 피팅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그 원추 각막이 있는 사람에게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 콘택트 렌즈를 플랫하게 피팅하거나 또는 뭐 스티프하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이 그러니까 각막 자체가 워낙 좀 독특하게 생겨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티프하게 처방되거나 아니면 플랫하게 처방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원추 각막이 있는 각막에 특수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자리의 베이스 커브와 또 이 콘택트 렌즈의 중앙 부분의 베이스 커브를 조정해서 결국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접촉되도록 피팅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하드 콘택트 렌즈를 그냥 처방했을 때 중앙에 원뿔 정점에 물리적인 자극을 줄 때와 비교해서는 두 군데에 더 그 무게 중심을 두기 때문에 무게가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원추 각막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다중 커브 렌즈법을 사용하거나 비구면 콘택트 렌즈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3점 접촉 피팅법이 원추 각막의 하드 렌즈 피팅법에서 가장 대표적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처방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중앙 부분 살짝 접촉되고요. 그다음에 가장자리 부분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뭐 이쪽 방향으로 보면 그렇고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수평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세 군데에 접촉이 되게 만든다고 해서 3포인트 터치 피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말로 3점 접촉 피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하드 콘택트 렌즈 그러니까 3포인트 터치 3점 접촉 피팅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중간 부분에만 이렇게 그 전체의 힘이 그 무게가 가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추 각막을 좀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점을 나타내게 되겠죠. 자, 3점 접촉 피팅법과 다중 커브 렌즈법의 이런 그 장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요점 정리해 보면 시력 교정도 더 우수하고 원추 각막이 발생한 상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적절히 교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 최신에는 비구면 그 각막 렌즈, 하드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고요. 이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각막의 이식률, 각막의 편식률이라고 하거든요. 각막이 중앙 부위부터 가장자리까지 얼마나 평평해지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만약에 완전히 구면의 형태로 생겨 있다라고 얘기하면요. 이 비구면도를 나타내는 이식률 또는 편심률이라고 하는 것이 0이에요.
전체가 다 변화가 없이 비구면도가 없이 그냥 구면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또 반대로 비구면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1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원추각막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편심률이 아주 상대적으로 높아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한 0.5 정도의 편심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원추각막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변화가 더 심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원추각막의 정도에 따라서 이 편심률에 따라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형상을 마치 그 맞춤복 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춤복 제작하듯이 그 튀어나온 부분과 또 들어간 부분, 이 부분에 맞추어서 원추각막을 개인 맞춤형으로 만든다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비구면 각막 렌즈, 다른 말로 비구면 RGP 렌즈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비대칭, 비회전 대칭형 뭐 각막 렌즈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한번 읽어보고요. 그다음에 소프트 콘택트 렌즈로도 원추각막을 교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하드 콘택트 렌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교정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하드 콘택트 렌즈가 원추각막에서 좋은 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사이에 눈물층이 채워져서 이 시력을 교정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이유는 원추각막을 치료할 목적이 아니라 원추각막에 의해서 교정 시력이 떨어진 것을 원활하게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요. 뭐 하이드로겔 렌즈도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트 렌즈 이것도 알아야죠. 하이드로겔 렌즈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되면 하드 콘택트 렌즈보다 좀 효과는 좀 덜하지만 어찌됐든 처방할 수 있다. 자, 또 뭐 하드 콘택트 렌즈와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결합된 피기백 디자인의 렌즈도 처방할 수 있고요. 이건 뭐냐면 하드 콘택트 아니 그 원추각막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워낙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드 콘택트 렌즈 같이 딱딱한 렌즈가 막 자극하게 되면 이 원추각막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베이스가 되고요. 그 위에 하드 콘택트 렌즈를 이렇게 하나 더 덧대서 피기백은 이렇게 없는다는 뜻이거든요. 피기백. 이렇게 없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이게 업히명 렌즈 디자인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런 하드 렌즈와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결합된 형태로 또 원추각막을 또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원추각막에 대한 얘기는 다 뭐 얘기했는데요. 뭐 한 가지 빼놓고 한 얘기가 있다면 원추각막이 그럼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두면 결국은 이 각막의 중앙 부위가요. 계속해서 얇아지고 계속 볼록 튀어나오다 여기가 펑 하고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각막 천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각막 천공이 생기게 돼서 이 각막을 다른 사람의 각막으로 이식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추각막이 정말 심해지는 경우에 이런 그 각막 천공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그 공여된 그 기증받은 그 각막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의 마지막에는 굴절 교정 수술을 받은 사람은 과연 콘택트 렌즈를 어떻게 처방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선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굴절 교정 수술 안에는 각막 이식 수술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각막에 혼탁이 생겼다거나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추각막이 있다거나 원추각막이 진행돼서 각막에 천공이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전층 각막 이식 수술, 표층 각막 이식 수술 뭐 이렇게 다양한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방법이 좀 독특하고요. 또한 여기 세 번째까지네요. 그리고 방사선 각막 절개술이라고 하는 근시를 교정하는 교정 수술을 받았을 때 또 콘택트 렌즈 처방하는 게 좀 다르고요. 또 라식이라거나 라섹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 각막을 이렇게 깎아내는 수술이죠. 이런 수술을 했을 때 과연 콘택트 렌즈는 어떻게 처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각막 이식 수술에 대한 얘기는 뭐 그냥 쭉 한번 넘어갈게요. 이건 뭐 아주 이론적인 얘기고 뭐 이건 안과학적인 얘기니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각막 이식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막에 혼탁이 생겨서 전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각막을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낸 각막에다가 기증받은 각막을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식받은 각막을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실밥으로 이렇게 꼬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좀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되면 피팅이 원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받은 안쪽 부위에만 하드 콘택트 렌즈가 들어가도록 아주 직경이 작은 렌즈로 처방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 수술 범위보다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수술, 그러니까 이렇게 꼬맨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 각막과 공여받은 각막을 연결하는 그 부분을 넘어서서 아주 직경이 큰 하드 콘택트 렌즈로 처방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피팅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각막 이식 수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방사선 각막 절개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각막을 칼로요. 이렇게 특수한 칼로 이렇게 약간 절개를 하는 거예요. 쭉, 쭉, 쭉. 실제로 이렇게 절개를 하거든요. 그 각막을 전체를 절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각막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층이 있으면 뭐 한 요 정도 깊이라고 할까요? 뭐 한 요 정도 깊이로 각막을 이렇게 절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각막을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좀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절개가 되겠죠. 칼로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각막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각막이 볼록하게 되면 그만큼 구조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막의 가장자리를 절개하게 되면 전체 각막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절개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그림은 좀 잘 못 그리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평평해져서 근시를 교정하는 그런 수술이 방사선 각막 절개 수술이고요. 이러한 그 방사선 각막 절개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1974년도에 그 러시아의 안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이렇게 넘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1970년대니까 유리 안경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안경이 팍 부딪히면서 그 깨지면서 이 파편이 눈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안과 의사가 이 아이 눈에 이 유리 안경 렌즈 파편이 박혔으니까 이걸 빼냈겠죠, 당연히. 그리고 치료를 했겠죠. 그리고 치료를 다 하고 났더니 이 아이가 뭐 여기서 뭐 정확하게 뭐 근시 도수가 얼마다라고는 뭐 나오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근시 3다이옵터의 유리 안경 렌즈를 썼던 아이인데요. 치료가 다 끝나고 났더니 안경 교정 도수가 뭐 예를 들어서 1.50 다이옵터 이렇게 쭉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아이가 다쳐서 치료했을 뿐인데 근시 도수가 줄어들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그렇구나. 이 각막이 찔리면서 이렇게 좀 벌어졌겠죠. 벌어졌겠죠. 그러면서 각막이 좀 평평해지면 각막 근시를 교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착안해서 방사선 각막 절개술을 하여튼 적용했어요. 지금 뭐 라식 라섹 때문에 요즘은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아마 볼 일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사선 각막 절개술을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각막이 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각막 이식 수술을 했을 때처럼 그 범위 안쪽으로 좀 작은 렌즈를 처방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큰 렌즈, 그 수술 부위를 넘어가도록 완전히 덮는 형태의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처방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라식 수술을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것이 올바르진 않지만 라식 수술을 하고 나서 정시가 다행히 됐다면 상관없지만 정시로 교정이 되지 않았다거나 뭐 잔연한 시간 남았다거나 또는 수술 후에 뭐 근시가 진행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수 있겠죠. 그럴 때 RGP 렌즈라거나 또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처방해서 그러한 그 잔여 난시라거나 굴절 이상도를 교정할 수 있겠는데요. 자, 라식에 대한 얘기 좀 잠깐 그래도 하고 넘어갈까요? 라식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제일 윗부분에 마이크로 케라톰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각막이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크로 케라톰이라는 이 그 도구를 이렇게 씌우면 여기서 칼날이 착 하고 지나가면서 이 각막의 그 상피를 절개하거든요. 물론 상피뿐만이 아니라 이 기질의 일부분도 절개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막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마치 이렇게 뚜껑이 열리듯이 이렇게 젖힐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안쪽에 각막의 기질이 보여지겠죠. 그럼 이 각막 기질 부분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절삭해내서 결국은 각막의 전체 두께를 좀 얇게 만들어서 근시를 교정하는 것을 라식 수술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거 멈추겠네요. 큰일 났네. 네, 내가 또 이거 조작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어쨌든 라식은 그렇고요.
그러면 라섹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라식과 라섹의 차이는요. 그럼 라식은 이런 마이크로 케라톰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각막의 상피와 기지를 이렇게 절개하고 남은 부분을 깎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은 부분이 사실은 많지 않아서 뭐 근시도수가 높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깎아낼 양이 적으니까요. 근시도수가 높으면 많이 깎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시도수가 높은 경우에는 좀 수술하기가 어려워서 라섹이라는 수술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약품을 이용해서 각막 상피만을 아주 얇게 벗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막 상피만을 아주 얇게 벗겨내니까 그만큼 깎을 수 있는 여유분이 많아지잖아요. 뭐 안과에서는 레지듀얼 베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잔여 각막에 그 남아있는 두께를 얘기해요. 레지듀얼 베드. 그래서 이 레지듀얼 베드가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그만큼 많이 깎아서 교정할 수도 있고요. 또한 많이 깎지 않더라도 이 라식 수술을 통해서 라섹을 통해서 이렇게 각막을 깎아내게 되면 이 각막의 두께가 얇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너무 얇게 깎아내면 안쪽의 안압에 의해서 얘를 이기지 못하고 그 각막이 앞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마치 원추각막까지 튀어나오는 각막 확장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깎는 범위는 좀 적게 하고요. 남겨두는 그 잔여 각막 레지듀얼 베드를 조금 많이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뭐 이 라섹 수술 같은 경우는 이 각막 상피만을 얇게 벗겨내기 때문에 남아있는 레지듀얼 베드라는 말이 뭐 여긴 적합하지 않겠네요. 어쨌든 남아있는 양, 근데 이걸 깎아내고 남은 양을 레지듀얼 베드라고 하니까 어찌됐든 이 레지듀얼 베드를 많이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막 확장증과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라섹이라는 수술법을 좀 주로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대신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그 약품으로 상피를 벗겨내기 때문에 아주 통증이 심하고 또 회복되는 속도가 좀 느려요. 최소한 한 2주 정도 지나야 한 1.0 정도 나오고요. 라섹 같은 경우는 뭐 수술하고 다음 날도 막 1.0 나오니까요. 경과가 좀 짧고 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추 각막이 있는 경우에 3점 접촉 피팅법을 통해서 원추 각막을 원활하게 교정할 수 있고 또 현대에 와서는 비구면 형태의 하드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서 이 원추각막을 그 원추각막에 의한 부정난시를 교정할 수 있다. 또한 굴절 교정 수술을 하는 경우에 특히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을 받은 범위에 애매하게 걸치게 되면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착용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수술 부위 안쪽으로 포함되게 렌즈 직경을 작게 한다거나 또는 수술 부위 범위를 넘어가게끔 이렇게 좀 처방할 수 있고요. 또한 라식이나 라섹 수술하는 경우에는 그 수술법에 대한 얘기만 설명하고 그 콘택트 렌즈에 대한 설명은 또 좀 덜 했는데요. 결국은 라식이나 라섹이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각막을 예를 들어 좀 과장하자 그러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분화구처럼 깎아놓는 거기 때문에 그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8.70이라거나 뭐 8.90이라거나 이렇게 중심 부분에 그 각막 곡률 반경이 상당히 이렇게 평평하게 측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콘택트 렌즈 처방하듯 8.70이 측정됐으니까 그냥 이걸로 처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콘택트 렌즈가 처방되는 거죠. 결국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이렇게 올려질 텐데 얘가 8.70은 아니잖아요. 얘가 평평해져서 그렇게 된 거고 이 가장자리 부분 올려지는 부분은 이렇게 그 베이스 커브가 좀 달라지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주변 부분의 곡률 반경을 측정해서 주변 부분의 곡률 반경을 측정해서 그걸 감안해서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결정하거나 또는 뭐 아예 처방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콘택트 렌즈를 하나하나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해 가면서 최적의 콘택트 렌즈를 찾는 방식으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12주차 2차 시에는 원추 각막이 있는 경우에 하드 콘택트 렌즈나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어떻게 처방하는지에 대해서 또 굴절 교정 수술, 즉 뭐 각막 이식 수술이라거나 라식 수술, 라섹 수술, 또 방사상 각막 절개 수술과 같은 그런 굴절 교정 수술을 받았을 때 콘택트 렌즈도 어떻게 처방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한정된 시간 동안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까 아마 빠진 내용이 많을 텐데요. 추후에 내가 이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또 수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심화 12주차 2차 시 수업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